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0일입니다. 리얼 귀촌TV 우리집 짓기 스토리 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원주택 절대 짓지 사지 마세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양양에 저희 귀촌 전원주택 설계 중인데요. 오늘은 전원주택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지으면 안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집 짓다가 10년은 넘는다는 말이 있죠. 집 짓기가 만만찮다는 말이겠고요. 집 짓고 후회가 남는다면 되돌릴 수도 없고 아주 끔찍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아파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집 바깥에 할 일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몸이 편하고 현관문만 잠그면 안전하니 마음이 편하다. 2. 역사적으로 재산 증식 가치가 탁월했다. 3. 대체로 여성분들이 아파트를 무지 좋아한다. 4. 주로 도심에 몰려있어 문화생활 쇼핑이 편리하다. 아파트의 단점까지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몇 가지 말해보죠. 여기서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은 도심 속 단독주택이 아닌 연루위 단위의 전원 속 주택을 말합니다. 1. 대체로 생활이 불편하다. 2. 모기, 벌레가 격식을 부린다. 3. 뱀도 만나고 지네도 만나고 야생 멧돼지, 호랑이도 보게 된다. 4. 바깥일이 엄청 많다. 잡초 제거, 집 주변 관리 등등. 5. 황금성이 매우 낮다. 팔기 어렵고 신축비 또는 구입비 받기 힘들다. 6. 문화생활 및 쇼핑이 불편하다. 언급된 내용들은 저희 리얼귀촌TV 구독자라면 다 아실만한 내용이죠. 그런데도 전원주택을 지으시겠다고요? 사시겠다고요?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귀촌 전원주택을 설계 중인 저와 함께 다음 사항들을 공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도시 단독주택에서는 깝깝해서 더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온 가족이 동의한다면 이것 자체가 분명한 목적이 됩니다. 더 이상 목적 찾을 필요가 없고요. 둘째, 귀촌 후 도시회귀 마음이 들 수 있을지 자신에게 꼭 되물어야 합니다.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귀촌을 한 후 도시회귀 하신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더 안게 되실 거거든요. 셋째, 부부 모두 전원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좀 부지런한 스타일인지 자문해 보세요. 아니라면 전원생활에 적응하시기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각종 해충들에 덜 민감해야 해요. 뱀이나 두꺼비를 보고도 놀라지 마셔야 해요. 귀촌 전원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주변 집 꾸미기 등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손도 많이 가고 일이 끝도 없거든요.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언급된 5가지 조건에 잘 맞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가족 모두가 귀촌 전원생활에 동의하셨나요? 그러시면 집 짓기를 위한 세부 체크리스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시든 지으시든 지역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다른 영상 귀촌 지역 선정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취하실 수 있고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우선 그 동네에서 한 달 또는 1년 살기부터 권장해 드립니다. 도시 아파트와는 다르게 전원주택은 짓거나 사고 나면은 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정서도 알게 되고 장단점도 파악될 거예요. 그 동네의 또래 또는 선후배들도 사귀어 보시고요. 동네 이장님, 반장님과도 친해지셔서 정보를 얻어보도록 하세요. 선택하신 지역 주민들 다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럼 땅을 구입하시고 저희 다른 영상 귀촌 지역 선정 가이드 참고. 이제 집 짓기 준비를 해봐야겠지요? 집을 지으시려거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손품, 지어진 주택 견학, 건축 박람회 참석 등의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손품, 발품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생업이 바빠서 손품 위주로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에서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건축 관련 정보가 쏟아지니 발품 전에 손품부터 파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인터넷 사이트, 대표적으로 핀터레스트에서 좋아하는 유형의 집 사진을 모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시고 건축가와 깊게 논의하도록 하세요. 지금 1분, 집의 모양, 1분을 넘게도 찍었어요. 건축 관련 예산부터 잡으세요. 엄청 잘했어요. 예산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전원주택 건축 예산은 크게 땅 구입비, 대지 전용비, 토목 설계비, 건축 설계비, 건축비 인테리어 포함, 세금, 새 가구 및 가전 구입비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200제곱미터, 약 60평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하답니다. 종합건설 면허 없이도 가능하니 동네의 속칭 집 장사업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직영 건축도 가능한 거죠. 건축비를 아끼시려면 직영하시면 되나 매우 힘든 일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설계비도 시공업자 끼면 수백만원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평면도 정도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건축 과정에 건축 방식, 자재 선택, 내부 인테리어, 외장재, 등가구, 수전 설비 등을 업자와 상의 진행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 되고요. 이럴 경우 건축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꼭 좋은 건축사부터 찾으세요. 설계비는 건축 예산의 5에서 10%까지 잡으시는 게 좋아요. 충실한 설계 도면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시공 도면이 있어야 건축비가 부풀려지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절대 중요한 사항 하나, 시간에 쫓기지 않게 건축 입주 일정을 아주 넉넉히 잡으세요. 혼자 하는 일도 시간 촉박하면 실수투성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는 건축에서는 일정에 쫓기게 공사하면 하자투성이 집을 짓게 되실 거예요. 건축사와 설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충분한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완벽한 시공 도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 설계도를 얻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주택 설계 시에는 건물의 예술적 가치를 놓치지 않되 건물의 기능적 부분에 집중하셔서 전원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셔야 해요. 설계 시에 건축사와 상의하셔서 예산에 맞는 건축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주로 RC조, 경량 목구조, 경량 철골조로 많이 짓는데요. 건축 재료 외에도 내장, 외장에 따라서 건축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인테리어 방식, 내외벽 마감재 종류, 창호의 정확한 스펙, 기타 사항 등을 세세하게 상의해서 실물을 비교 확인하신 후 정하시고 시공도면에 표기하도록 건축사에게 요구하세요. 건축 설계 기간은 6 내지 7개월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건축사가 우리 집만 그리는 게 아닌데다가 그리던 도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뀌거든요.
건축 설계 초안이 나오면 바로 오케이 하지 마시고 며칠 생각해 보시면 놓쳤던 또 다른 면이 보여요. 그럼 수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설계 도면을 얻을 수 있겠죠? 설계 시에 조경 문제도 꼭 고려하세요. 개인적으로 조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건축비의 20에서 30%까지 추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나무, 꽃 몇십 그루 심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집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은 조경이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건축 도면, 시공 도면이 완성되었다면 시공업자를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건축사가 연결해주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시공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면 부지의 시공업자에게 믿고 맡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건축 허가 취득 문제는 별도 사항이겠죠. 저는 설계사무소가 경기도에 있고 현장은 강원도라 설계와 건축 허가 담당 건축사 사무소를 별도로 고용하기로 했답니다. 설계 시공 도면을 토대로 3개에서 5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것, 상세한 견적서를 제시하는 업체를 고르셔야 합니다. 뭉뚱그려 얼마라고 하는 견적 제시 업체는 그러시고요. 시공업체별 개별 상담을 해보시고 그 업체가 건축한 현장, 완성된 집과 주인을 만나서 조언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큰 회사라면 우리 건축 현장 관할할 소장을 꼭 만나보시고요. 그 소장의 다른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리정돈이 제대로 된 현장인지부터 보세요. 한눈에도 똥판인 현장은 집도 똥판으로 지어지겠죠? 시공사는 개인업체, 종합건설면허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6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하게 되어 있답니다. 개인업자에게 맡길 경우 법률적으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모든 공사 중 사고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으니 꼭 아셔야 합니다. 인사, 상해 사고 나면은 모든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답니다. 개인업자가 200제곱미터 이상 시공 시 종합건설면허를 시공비의 5% 이상 주고 빌려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매우 많다네요. 이 경우 모든 계약과 공사대금 지출이 빌린 면허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니 금융사고 시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답니다. 제시된 몇 항목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시죠?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검토를 거듭해도 모자랍니다. 그냥 즐거운 놀이처럼 하셔야지 아니면은 집 짓고 10년 늙는다는 농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가족의 의견을 모으시고 지역을 선정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주택의 형태 및 규모를 정하시고 직영 또는 도급 관계를 정하시고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 리얼 귀촌TV 우리집 짓기 스토리 3에서는 제가 선택한 건축 방식인 RC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이야기, 단열 방식에 대한 이야기, 내부 인테리어 및 외장 석재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너무 많은 건축 분야를 다 다룰 수 없으니 건축 과정에 제가 선택한 분야를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축 과정에 있는 저의 고민을 담아내고 있으니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